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파렴치한 예비신랑과 예비시댁에 사이다를 날린 사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유난히 바빴던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환자들이 들이닥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뛰어다닌 탓에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교대 시간을 30분 남겨두고 간신히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로비 회전문이 돌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예비신랑 진호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광이 나는 구두, 피 묻은 가운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저와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아침잠이 많아 출근 시간에도 겨우 일어나는 사람이 이 시간에 병원까지 찾아왔다는 건 결코 가벼운 용무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지안아, 병원 많이 바빴어? 얼굴이 반쪽이네. 새벽에 코더블루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출근길에 잠깐 들렀어. 엄마가 너한테 꼭 전해주라고 신신당부하신 게 있어서. 이거 엄마가 어제 밤새 정리하신 거야. 진호는 안주머니에서 꽤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며느리 지안이에게 라는 글씨가 시어머니 특유의 우아한 필체로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묘하게 서늘한 기분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스테이션 구석으로 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A4 용지 3장, 빼곡하게 적힌 리스트. 가장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가전, S사 비스포크 풀세트, 최고급 사양 필수, 안방 침대, K사 수입 매트리스, 프레임은 원목, 예단비 현금 1억 원, 신권 포장, 시댁 친지 예단, 큰고모님 안마의자, 작은아버지 골프채 세트. 리스트는 끝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신혼살림을 장만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듯 시댁의 모든 친척과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물품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었죠. 대충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1억 5천만 원은 좋게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장난하는 거 아니지? 우리 신혼집 대출 때문에 예산 빠듯한 거 알잖아. 가전도 실속형으로 맞추기로 합의 본 거 아니었어? 그리고 예단비 1억이라니 우리 집에 기둥불이라도 뽑아오라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료 간호사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지안아,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이건 엄마가 너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다 너 생각해서 적어주신 거야. 나를 생각해서 1억을 내놓으라고? 그게 무슨 말장난이야? 웬만하면 맞춰줘. 효도한다 생각하고. 엄마가 너 간호사라고 전문직 며느리 들어온다고 주변에 얼마나 자랑을 해놓으셨는데 모양새가 좀 살아야 너도 나중에 시댁 가서 큰 소리치고 살지 않겠어? 효도? 지금 효도라고 했어? 진호야, 효도는 셀프야. 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 네 능력으로 해드려. 왜 우리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모으신 노후 자금으로 네 효도를 대신하려고 해? 난 못해.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너 진짜 계산적이다. 우리가 남이야? 결혼하면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이 리스트 다시 가져가. 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려. 우리 형편에 이거 불가능하고 빚내서 결혼할 생각 없다고. 제가 봉투를 다시 진호의 가슴팍에 밀어넣자 진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찰나 응급 콜이 울렸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처치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끝난 아침의 대화가 며칠 뒤 태풍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전 회진을 돌고 잠시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간호사 스테이션 쪽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지한 간호사님, 시어머니 오셨어. 세상에, 저게 다 뭐야? 동료의 호들갑에 고개를 들어보니 병원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강탈하는 두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로고로 휘감은 시어머니 박 여사와 그 옆에서 화려한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걷는 형님 유라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커다란 떡상자와 과일 바구니들이 들려 있었고 뒤따라오는 배달기사님까지 대동한 상태였죠.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시네. 우리 지안이 잘 좀 부탁한다고 내가 약소하게 간식 좀 챙겨왔어요. 다들 좀 드시면서 해요. 박 여사는 마치 병원 이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간식들을 스테이션 데스크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수간호사 선생님이 당황해서 뛰어나오셨죠. 아이고, 어머니, 뭘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마음만 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앞으로 이 병원에서 더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유, 근데 우리 지안이가 이번에 시댁 들어오면서 해오기로 한 혼수가 너무 과해서 내가 민망해 죽겠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수가 과하다니요? 저는 1억을 못 해간다고 거절한 상태였는데요. 박 여사는 동료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목소리 톤을 한껏 높였습니다. 글쎄, 친정에서 시댁 체면 세워준다면서 강남에 있는 건물 지분을 떼어서 혼수로 보내준다는 거 있지? 내가 극구 사양했는데도 굳이 그러겠다고 하니 우리 지안이가 참 효녀는 효녀예요. 안 그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수간호사 선생님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건물 지분이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이라니요. 저랑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으시잖아요. 제가 창백해진 얼굴로 따지자 옆에 있던 형님 유라 씨가 제 팔짱을 끼며 웃으면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동서, 목소리 낮춰. 어머니가 지금 동서 기살려주려고 선의의 거짓말 좀 하신 거잖아. 여기서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어머니 꼴이 뭐가 돼?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 다 동서 평판 좋아지라고 하는 연극이야. 형님, 이게 무슨 연극이에요? 이건 사기죠. 없는 건물을 어디서 가져와요. 나중에 들통나면 저는 병원에서 허언증 환자 취급받으라고요? 예, 지안아, 너는 참 융통성이 없다. 나중에 정 안 되면 대출이라도 좀 더 받아서 모양새 맞추면 되지.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야겠니? 자, 선생님들, 이 떡 아주 유명한 집에서 맞춘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두 사람은 제 항변은 묵살한 채 병원 로비를 자신의 무대처럼 휘저어 놓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떡상자와 저를 향한 동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뿐이었죠. 지안쌤, 진짜야? 대박이다. 친정이 그렇게 부자였어? 와, 시댁의 건물에 가면 시어머니가 업고 다니시겠다. 부럽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해명하는 순간 시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폐륜 며느리가 되거나 제가 허풍을 떨었다고 오해받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치밀했습니다. 제 직장이 소문에 얼마나 취약한 곳인지,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퇴근 후 저는 진호에게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난 진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적고 있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랑 형님 제정신이야? 병원에 와서 건물이니 뭐니 헛소문 내고 가면 뒷감당은 누가 해? 나보고 지금 1억 넘는 혼수에 건물까지 해오라는 거야? 아, 엄마가 좀 오버하시긴 했네. 근데 지안아, 좋게 생각하자. 병원 사람들도 이제 너 무시 못할 거 아냐. 있는 집 자식이라고 소문나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진호야, 나 더 이상 긴 말 안 해. 나 이 결혼 못 해. 너희 집안 식구들 나를 가족이 아니라 뜯어먹을 호구로 보고 있어. 파혼하자. 지금 당장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끝낼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올려두었습니다. 그제야 진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더군요. 하지만 그가 보인 반응은 사과나 매달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빨대를 신경질적으로 씹어뱉으며 제 얼굴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파혼? 야, 유지안, 너 진짜 상황 파악 안 돼? 상황 파악은 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파혼하면 이 바닥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청첩장 다 돌린 거 잊었어? 오늘 엄마가 병원 가서 떡 돌리고 인사까지 싹 다 했어. 네 수간호사 동기들 후배들까지 우리 결혼하는 거 다 알고 네가 건물 해온다는 것까지 다 퍼졌다고. 그래서? 여기서 네가 결혼 엎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시댁에 건물해준다고 뻥치다가 들통나서 파혼당한 여자. 아니면 돈 아까워서 결혼식 직전에 도망친 여자? 어느 쪽이든 너 이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호는 제 가장 아픈 곳, 바로 제 직업적 자존심과 생계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 입 거친 거 알지? 파혼하면 그냥 조용히 끝날 것 같아? 엄마가 네 병원장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하면 너 쪽팔려서 출근이나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안아, 똥꼬즈 그만 피우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1억? 네 퇴직금 당겨받고 마이너스 통장 좀 뚫으면 되잖아. 너 능력 있잖아. 웬만하면 맞춰줘. 효도한다 생각하고, 응? 생각할 시간을 줘. 그래, 잘 생각했어. 하루 줄게. 내일 모레 웨딩 촬영인 거 알지? 웃으면서 보자고. 진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휘파람까지 불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헛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은 속을 진정시키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운명처럼 그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간 당직 중이었습니다. 1인실 병동 호출벨이 울려 들어간 곳에는 며칠 전 거식증으로 입원한 이소영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액줄을 뜯어낼 듯이 발작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저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무서워요. 소영씨, 진정하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예요. 담당 간호사 지안이요. 아까 로비에서 봤어요. 진호,
김진호 그 개자식이랑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간호사님, 그 남자랑 무슨 사이예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소영 씨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호를 알고 있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 씨를 아세요? 저 그 사람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영 씨는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이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망쳐요. 제발 도망쳐요. 낙골 나기 싫으면 당장 도망쳐요. 그게 무슨... 1년 전 내 모습이 딱 지금 간호사님이었으니까. 혼수 1억 안 해온다고 내 회사에 꽃뱀이라고 소문내고 우리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와서 행패 부린 인간들이에요. 나 그 충격으로 직장 잘리고 정신병원 폐쇄병동까지 갔었어요. 그 시어머니 박 여사라는 여자 사람이 아니에요. 소영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박 여사와 진호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전문직이나 수입이 좋은 여자를 골라 결혼을 미끼로 혼수와 예단을 뜯어내고 여자가 거부하면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파혼 위자료를 뜯어내는 수법. 소영 씨는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요. 그 집 딸 수진 씨라고 알아요? 시누이 될 사람, 그 사람도 피해자예요. 엄마라는 여자가 딸 명의 도용해서 대출받고 딸 월급 통장까지 다 압류해 가서 노예처럼 살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 왔었어요. 죽고 싶다고. 소영 씨의 증언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춰주었습니다. 왜 박 여사가 굳이 병원까지 찾아와 건물 이야기를 흘렸는지, 왜 진호가 청첩장과 평판을 들먹이며 협박했는지, 그들은 내가 간호사라는 점, 즉 평판에 민감하고 병원이라는 폐쇄적인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설계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쪽에서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지한쌤, 빨리요. 의식소실 환자 왔어요.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심해요. 급하게 뛰어내려간 응급실 베드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젊은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낯이 익었습니다. 진호의 핸드폰 배경화면에서 봤던 여동생. 바로 시누이 수진 씨였습니다. 그녀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낡아 빠진 지갑, 컵라면 하나, 그리고 수첩 한 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계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일 월급 250만 원 입금. 엄마 카드값 200만 원 이체. 언니 명품 대여비 40만 원 이체. 교통비 5만 원. 남은 돈 5만 원. 배고프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아하게 떡을 돌리던 박 여사와 명품을 휘두르던 형님 유라 씨의 화려한 생활은 바로 이 말라비틀어진 딸의 피와 살을 씹어먹으며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바로 저, 지안이었습니다. 수액이 들어가고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수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니, 도망가요. 우리 오빠랑 엄마 악마들이에요. 저처럼 살지 마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끈이기도 했고 그동안 진호에게 가졌던 일말의 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정신 차려요. 나 안 도망가요. 아니, 못 가요. 내가 도망가면
수진 씨랑 소영 씨는 평생 저 사람들한테 짓밟혀 살잖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안아, 생각은 좀 해봤어?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겁에 질린 척, 패배를 인정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나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 말대로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래, 역시 우리 지안이 똑똑해. 그래서 혼수는 1억 맞출게. 아니, 기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할게. 엄마한테 전해드려. 내가 아주 특별한 혼수 준비해서 갈 테니까 기대하시라고. 와, 진짜지? 야, 너 진짜 최고다. 내일 당장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사랑한다, 지안아. 전화를 끊은 제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면 속 진호의 이름이 마치 사냥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기대해라. 너희가 요구한 1억, 아니 그 10배의 가치가 있는 인생 수업료를 청구하러 갈 테니까. 저는 소영 씨의 병실로 다시 올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가지고 있는 증거들 저한테 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수진 씨 설득해주세요. 엄마라는 작자가 도용한 명이 우리가 다 찾아오자고요. 밤이 깊었습니다. 병원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저의 진짜 업무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청첩장을 무기로 나를 협박해? 그래, 그 청첩장이 너희 가문의 부고장이 되게 해줄게. 저는 수첩에 적힌 시댁 식구들의 이름 위에 붉은색 볼펜으로 X표를 그었습니다. 전쟁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백색 가운을 입은 저승사자가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릴 차례였습니다. 전쟁을 선포한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연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냉철한 간호사였지만 진호와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혼수 준비에 여념없는 조금은 겁을 먹은 듯한 예비 며느리를 연기했지요. 적을 안심시켜야 그들의 가장 깊은 치부를 드러내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비번 날을 잡아 시댁, 아니 박 여사의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 형님 유라 씨의 표정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제가 빈손이 아니라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물론 그 안에는 그들이 원하는 명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산 저렴한 과일과 제가 수집해야 할 증거들을 담을 빈 파일철이 들어있었지만요. 어머, 동서 왔어?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안 그래? 왔니? 그래, 준비는 잘 돼가고 우리 지안이가 손이 빨라서 금방 준비할 줄 알았어. 앉아라. 차나 한잔 하자. 박 여사는 거실 소파 상석에 앉아 다리를 꼬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겉보기엔 화려했습니다. 수입 가구의 대형 크리스털 샹들리에.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화려한 뒤에 숨겨진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구석에 아무렇게나 쑤셔박힌 고지서 뭉치. 형님 유라 씨가 입고 있는 옷에 달린 택이 묘하게 낡아 있는 점 등이었죠. 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적금 깨고 부모님께 손 좀 벌려서 1억 5천 거의 맞춰가요. 그런데 현금 예단은 이체 한도가 있어서 며칠 나눠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야, 요즘 세상에 무슨 이체 한도 타령이야. 은행 가서 한 번에 풀면 되잖아. 빨리빨리 좀 해. 식장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그 돈으로 할 게 많으시단 말이야. 진호가 옆에서 보채듯 끼어들었습니다. 할 게 많다라. 그 돈으로 빚 막기에 급급할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최대한 서두를게. 아,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쓸게요. 오다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저는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안방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여서와 형님, 진호가 거실에서 거봐, 쪼니까 바로 가져오잖아. 라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소리를 죽이고 안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화장대 위에는 온갖 명품 화장품들이 즐비했지만 제가 찾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자 예상대로 독촉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캐피탈 3차 독촉장, 카드 대금 연체 알림, 압류 예고 통지서. 수신인은 대부분 이수진, 즉 신우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박 여사 본인의 이름으로 된 대부업체 차용증도 섞여 있었지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오려는 찰나 화장대 구석에 놓인 인감도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수진, 신우이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감이 왜 엄마 화장대에 있을까요? 명백한 명의도용의 증거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지안아. 돈은 결혼식 3일 전까지는 무조건 입금해라. 내가 친척들 예단 돌리고 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3일 전 오후 2시까지 정확하게 처리할게요. 그들이 말하는 처리와 제가 생각하는 처리의 의미는 달랐지만 어쨌든 약속은 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제 등 뒤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비명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출근한 저는 곧바로 소영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며칠 사이 안정을 찾은 소영 씨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문을 잠그자 소영 씨는 베개 밑에서 USB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간호사님, 이거예요. 제가 파혼하기 직전에 녹음한 거랑 그때 흥신소 써서 알아낸 자료들이에요. 고마워요, 소영 씨.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자 파일들이 떴습니다. 가장 먼저 클릭한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엄마, 걔네 집 생각보다 별거 없나 봐. 이렇게 오라니까 질질 짜기나 하고. 아이고, 멍청한 놈아. 그러니까 네가 더 세게 나갔어야지. 회사에 소문낸다고 겁주니까 바로 벌벌 떨잖아. 이번에 1억 당겨야 수진이 앞으로 받은 대출이자 맞고 유라 명품 렌털비도 낼 거 아니냐. 맞아, 도련님. 이번만 넘기면 우리 한동안 편하게 살아. 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찍소리도 못할 텐데 일단 식장까지만 끌고 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들은 상습범이었고 조직적인 사기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영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이걸로 신고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무 무섭고 창피해서. 간호사님은 꼭 이겨주세요. 걱정 마세요. 소영 씨 몫까지 제가 다 갚아줄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증인을 만나러 가야겠네요. 저는 노트북을 챙겨 들고 일반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 수진 씨가 입원해 있는 6인실 병동. 수진 씨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는 회복되었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치고 수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몸은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퇴원하면 또 지옥일 텐데 차라리 여기가 낫네요. 수진 씨, 언제까지
엄마랑 오빠 빚 갚아주면서 살 거예요? 수진 씨 월급, 수진 씨 명의 다 뺏기고 나중에 남는 건 빚더미랑 병든 몸뚱이뿐일 텐데요. 알아요. 아는데 엄마잖아요. 제가 신고라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딸이 엄마를... 수진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모습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금융권 신용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수진 씨, 본인 신용 점수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본인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긴 해요? 엄마가 집 담보로 2억 정도 있다고는 했는데... 2억이요? 자, 보세요. 제가 수진 씨의 동의를 얻어 로그인한 화면에는 충격적인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3억, 제2금융권 저축은행 대출 1억 5천, 그리고 대부업체 조회 기록 수십 건, 총 부채는 5억에 육박했습니다. 박 여사가 사는 그 아파트, 사실은 수진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의 시세가 6억인데 빚이 5억이라니요. 깡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내역은 스크롤을 내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보여요? 어머니가 수진 씨 인감 훔쳐서 몰래 받은 대출들이에요. 이대로 가면 수진 씨 태어나자마자 신용 불량자 되고 월급 압류당해요. 평생 빚만 갚다가 끝난다고요. 이게 엄마가 딸한테 할 짓이에요? 수진 씨는 화면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더니 결국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몰랐어요. 이 정도일 줄은. 엄마가 잠깐만 쓰고 갚는다고 했는데 언니, 저 어떡해요? 저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대출 수진 씨가 직접 받은 거 아니잖아요. 명의 도용당한 거라고, 사기당한 거라고 증명하면 돼요. 하지만 그러면 엄마랑 오빠가, 수진 씨가 살아야죠. 그리고 어머니랑 오빠도 이참에 멈추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저 사람들 평생 저렇게 남 등쳐먹고 살다가 감옥 가요. 지금 막는 게 효도예요. 저 도와줄 수 있죠? 한참을 울던 수진 씨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병원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 소개받은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님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소영 씨의 녹취록, 박 여사 집에서 찍은 독촉장 사진, 그리고 수진 씨의 위임장과 사실확인서,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지한 씨, 이 정도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 금융실명제법 위반까지 아주 종합선물 세트네요. 신우이분이 용기를 크게 내셨습니다. 명예도용신고 들어가면 즉시 계좌 종결되고 집은 경매 넘어가기 전에 가압류 걸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형사 고소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결혼식 당일이 디데이거든요. 그때 맞춰서 집에 빨간 딱지 붙일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집행관 대동해서 타이밍 딱 맞춰드리죠. 그나저나 예식장은 어쩌실 겁니까? 아, 그거요? 지금 취소하려고요. 저는 미팅이 끝나자마자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12시 김진호, 유지한 결혼식 예약자인데요. 네, 취소하려고요. 지금 바로요. 신부님, 지금 취소하시면 위약금이 50% 발생하시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아, 그리고 위약금 청구서는
신랑 김진호 씨 메일이랑 핸드폰으로 보내주세요. 그쪽 귀책 사유라서 그쪽이 낼 겁니다. 카드 결제 정보 그쪽에 다 등록되어 있죠?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기 전 마지막 만찬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을 5일 앞둔 저녁, 시댁 식구들이 저를 고급 한정식 집으로 불렀습니다. 상견례를 했던 그 장소였지요. 박 여사와 형님, 진호, 그리고 아주버니까지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구나. 지안아, 돈은 준비됐니? 내일 모레 2시까지라고 했지? 박 여사는 갈비찜을 뜯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돈에 대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차질 없이 준비했어요. 역시 내 마누라. 부모님이 집 담보대출이라도 받으신 거야? 아니면 퇴직금? 동서, 대단하다. 친정도 넉넉지 않다면서 딸 시집 보내겠다고 참 애쓰셨네. 하긴 우리 도련님 같은 사위 얻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형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저희 부모님 누구처럼 남의 돈 떼어먹고 사는 분들 아니에요. 예,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말버릇이 그게 뭐야, 형님한테. 야, 유지안, 너 왜 그래? 좋은 날 앞두고. 형님이 틀린 말 했어? 솔직히 너네 집, 우리 집에 비하면 기우는 거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걸로 퉁쳐준다는데 왜 발끈해? 기운다라. 진호야, 너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빚 5억 있는 깡통 집안이랑 성실하게 저축해서 빚 하나 없는 우리 집안 누가 기우는 걸까? 뭐? 빚?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 인감도장 아직 화장대에 잘 있죠? 그거 잘 챙겨두세요. 곧 경찰서에서 증거물로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요.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주버니 상철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재수 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경찰서라니요? 아, 아주버니도 계셨네요. 아주버니 사업자금 어머니가 수진 씨 명의로 대출받아서 대주신 거잖아요. 그거 사기인 거 모르셨어요? 알고 받으셨으면 공범인데? 이게 미쳤나? 야, 너 지금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형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제 직장 동료들에게 뿌렸던 그 청첩장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랬지. 파혼하면 얼굴 들고 못 살 거라고. 청첩장 다 돌려서 어쩌냐고. 저는 청첩장을 반으로 찢어 갈비찜 그릇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얼굴 못 드는 일은 없어. 대신 너희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진호야, 핸드폰 확인해봐. 지금쯤 문자가 하나 갔을 텐데. 그 순간 진호의 핸드폰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결혼식장 위약금 결제 알림. 500만 원. 진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위약금? 너 식장 취소했어? 취소했어. 그리고 내일 모레 오후 2시 돈 입금되는 시간이 아니라 너희 집에 손님들이 들이닥칠 시간이야. 기대해. 내가 아주 특별한 하객들을 보냈거든. 저는 벙쪄있는 그들을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값은 너희가 내. 최후의 만찬이니까. 식당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박 여사의 고함과 진호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순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차례였으니까요. 디데이 하루 전, 저는 병원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수진 씨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온 수진 씨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엄마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던 사람에게 탈옥은 자유보다 공포로 먼저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언니, 정말 괜찮을까요? 엄마가 알면 저 죽이려고 들 텐데. 수진 씨, 죽으려고 작정한 건 그쪽 사람들이에요. 수진 씨 명의로 5억을 당겼었으면 그건 딸이 아니라 재물로 본 거예요. 법무팀이랑 이야기 끝났어요. 내일 집행관 대동에서 들어갈 때 수진 씨는 나설 필요 없어요.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다 처리할 거니까 여기서 푹 쉬고 있어요. 소영 씨가 옆에서 수진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겁먹지 마요. 나도 1년 걸려서 겨우 벗어났어요. 지한 씨가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니까 우리는 뒤에서 응원만 하면 돼요. 두 사람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뒤 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과 통화하며 내일의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오후 2시 맞죠? 네. 법원 집행관님 스케줄 확정됐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및 가압류 집행 동시에 들어갑니다. 경찰 협조도 구해놨으니 물리적 충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혼식 예정일 3일 전 오후 1시 50분. 시댁. 아니 박 여사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 거실 풍경은 상상만 해도 눈에 선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보낼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리며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저는 약속한 2시에 맞춰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형님 유라 씨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마 돈을 가져온 퀵서비스 기사라고 생각했겠지요. 저예요, 지안이. 문 열어요. 잠금 장치가 풀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박 여사와 진호, 형님, 아주버니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샴페인 잔까지 세팅되어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박 여사가 손바닥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2시 딱 맞춰서 왔네. 그래, 송금 확인증 가져왔어? 아니면 수표로 가져왔니? 야, 너 한정식집에서는 농담이 좀 심하더라. 위약금 문자는 뭐야? 놀랐잖아. 빨리 돈 내놔. 그거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해. 진호가 제 가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가방 대신 등 뒤에 서 있던 건장한 남성들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과 노무자들, 그리고 저희 측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색 압류딱지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돈 대신 더 비싼 분들을 모셔왔어요. 인사하세요. 법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채권자 이수진 씨의 신청으로 유체동산 압류 진행하러 왔습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 추가됩니다. 비키세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집행관들은 거침없이 거실로 진입했습니다. 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튀며 그들의 헛된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수진? 수진이가 압류를 걸어? 내 딸이?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야, 너희들 당장 안 나가? 경찰 불러. 경찰은 이미 와 계세요.
어머니, 밖에 순찰차 보이시죠? 수진 씨가 어머니랑 아주버니 상대로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 횡령으로 고소장 접수했고 동시에 민사로 대여금 반환 소송 걸면서 가압류 신청한 거예요. 이 집 명의는 수진 씨 건데 실거주는 어머니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빚 때문에 경매 넘어가기 직전이라 가재도구라도 먼저 잡는 겁니다.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행관들이 능숙한 솜씨로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박 여사가 애지중지하던 85인치 대형 TV 정중앙에 붉은색 표식이 붙었습니다. 빨간 딱지는 순식간에 집안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스타일러. 그리고 박 여사가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강요했던 안마 의자까지. 붉은색 딱지가 붙을 때마다 박 여사의 신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고, 내 살림살이 내가 이걸 어떻게 장만했는데. 지안이 너 인연, 네가 수진이 꼬드겼지. 감히 시어머니 살림에 빨간 딱지를 붙여? 네가 사람이야? 박 여사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차 간호사입니다. 응급실 취객 제압하던 실력으로 박 여사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혈압 오르시겠어요. 조심하세요. 야, 유지안, 그만해. 우리 엄마 쓰러지시잖아. 너 진짜 독하다. 진호가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이지. 방금 남 됐잖아. 자, 이건 파혼 통보서랑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그리고 이건 소영 씨가 너 고소한 고소장이고. 너 1년 전에 소영 씨 직장에 허위사실 유포한 거, 그거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거 알지? 징역 살 준비나 해. 모든 것이 까발려졌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쇼윈도 생활은 30분 만에 붉은색 경고장으로 도배된 폐허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진호는 머리를 감싸주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그들의 사회적 가면을 벗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오후 4시, 저는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스테이션 컴퓨터 앞에 앉아 병원 인트라넷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글을 업로드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 공지, 응급실 유지한 간호사 결혼 취소 및 사유에 대한 해명.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게시글을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청첩장을 돌렸던 모든 지인, 그리고 진호가 청첩장을 돌렸던 그의 지인들에게도 단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30분 뒤, 예상대로 진호가 병원 응급실 입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풀어헤친 채,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지안, 나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문자? 게시판? 너 진짜 미쳤어? 여기 병원이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하게 생겼어? 네가 뿌린 문자 때문에 내 회사, 동창들, 친척들 다 난리 났어. 나 이제 쪽팔려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라고. 아, 그래?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비웃듯 내려다봤습니다. 너 파혼하면 이 바닥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했었지. 청첩장 다 돌린 거 잊었냐고 협박했었잖아. 봐, 지금 누가 얼굴 못 들고 있는지. 나는 당당해.
사기 결혼 피한 똑똑한 간호사로 오히려 응원받고 있거든. 근데 너는 사기꾼에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여자 돈 뜯어내려던 찌질이로 온 동네에 소문 다 났네? 야, 너 진짜 청첩장? 그래, 그거 내가 다 수습해 줬잖아. 이 결혼은 사기입니다라고 친절하게 정정해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남자가 그 남자야? 와, 멀쩡하게 생겨서 웬일이니? 간호사쌤한테 1억 5천 뜯어내려다 걸렸대. 진호의 얼굴이 벌개지다 못해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제 뺨에 닿기도 전에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이 사람 경찰에 넘길까요? 네, 업무 방해랑 폭행 미수로 넘겨주세요. 아, 그리고 이 사람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할게요. 바닥에 깔린 진호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진짜 몰랐어. 우리 엄마가 욕심이 과해서 그런 거지. 나는 너 사랑했어? 그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엄마 핑계를 대며 구걸하는 꼴이라니. 저는 쭈그려 앉아 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 넌 그냥 숙주가 필요했던 기생충이야. 근데 어쩌니? 이번 숙주는 항생제가 너무 셌네. 잘 가라. 내 인생 최악의 오점.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진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그제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쌤, 진짜 고생 많았어. 어찌다. 저런 놈인 줄 몰랐네. 우리가 증인 다 서줄게. 저는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네요. 어머니랑 오빠 이제 빈털터리로 쫓겨날 일만 남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진 씨의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압류만 풀어주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마. 제발 우리 살려다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자료 45번 폴더에 저장하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용서? 그건 피해자가 치유된 후에나 고민해볼 사치였습니다. 아직 그들은 잃을 게 더 남아있었으니까요. 집은 경매로 넘어갈 것이고 그들의 빚은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꼴을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의 승기는 완벽하게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의 완전한 파멸을 확인사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D-Day. 원래대로라면 제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야 할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식장 대신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응급실로 출근했습니다. 오전 11시. 진호가 예약했던 예식장 시간이 되자 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하나 울렸습니다. 예식장 예약 취소 위약금 잔금 결제 완료. 김진호님. 진호가 결국 위약금을 냈나 봅니다. 500만 원. 그들에게는 뼈아픈 돈이었겠지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차가운 캔커피를 땄습니다. 씁쓸한 커피 맛이 오늘따라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시댁, 아니 박 여사의 집 풍경은 상상만 해도 눈에 선했습니다.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가구들 사이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보낸 단체 문자 덕분에 하객은커녕 친척들에게서 빗발치는 항의 전화로 박 여사의 핸드폰이 불통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건물 혼수 운운하며 허세를 떨었던 대가치고는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파멸은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과 사문서 위조 고소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 덕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경매 기일이 잡히던 날, 박 여사가 병원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명품으로 휘감고 떡을 돌리러 왔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며칠은 못 씻은 듯한 냄새까지. 그녀는 경비원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며느라기, 제발 내 말 좀 들어봐라. 점심시간이라 로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피의자 박 여사님 아니신가요? 여긴 웬일이세요? 지아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제발 수진이 좀 말려다오. 그년이 지엄이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네 말은 듣지 않니? 집 경매만 좀 추하해달라고 해줘. 응? 내가 이렇게 빈다. 박 여사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썸네일 속 그 장면처럼 바짝 엎드려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장의 불편함을 모면하려는 악어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아니 박 여사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수진 씨가 왜 제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감옥 가기 싫으시면 빚을 갚으시면 돼요. 수진 씨 명의로 빌린 5억 다 갚으시면 고소 취하해 줄지도 모르죠. 그 큰 돈이 어디 있어. 네가 해오기로 한 1억 5천만 있었어도 급한 불은 껐을 텐데 너 때문에 다 망한 거야.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엎드려 있던 그녀가 고개를 쳐들고 악을 썼습니다. 와, 아직도 남 탓이시네요? 제가 해오기로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뜯어내려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1억 5천? 그거 있어봤자 이자 몇 달 맞고 끝났을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병원 바닥 더러워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아시죠? 저 빈말 안 하는 거. 보안요원들이 다가오자 박 여사는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며 욕을 퍼붓다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환자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자업자득이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드디어 강제 집행, 즉 퇴거의 날이 왔습니다. 집은 경매에서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배당금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2순위 채권자인 수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빚이 워낙 많아 수진 씨에게 돌아간 돈은 미미했지만 적어도 박 여사와 형님 부부가 그 집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요. 저는 수진 씨와 함께 차 안에서 그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삿짐센터 트럭도 부르지 못한 그들은 용달차 한 대를 불러놓고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붉은 딱지가 붙어 경매로 넘어간 가전과 가구들은 가져갈 수 없었기에 그들의 짐은 초라한 옷보따리와 잡동사니 몇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형님 유라 씨는 내 샤넬백, 내 스타일러 하면서 울부짖다가 아주버니에게 등짝을 맞았습니다. 야, 조용히 좀 해. 동네 창피해 죽겠어. 네가 명품 렌털 사업한다고 깝치지만 않았어도 이 꼴은 안 났어. 뭐? 도련님 주식 날린 건 생각 안 해?
어머니 집 담보를 대출받자고 꼬드긴 게 누군데? 서로의 탓을 하며 길바닥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들의 모습은 희극이자 비극이었습니다. 진호는 구석에서 담배만 뻑뻑 피워대고 있더군요. 입고 있는 양복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게 해주겠다던 그의 호언장담대로 그는 회사에서 횡령 의혹, 법인카드 유용까지 불거져 해고당하고 동종업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던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 집에서 쫓겨나면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마치 썩으니까 빠진 것처럼요. 잘했어요, 수진 씨. 저 사람들은 이제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수진 씨 잘못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이 용달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월세방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은 박 여사가 숨겨둔 폐물을 팔아 겨우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빚 독촉은 그곳까지 따라갈 겁니다. 몇 달 후 병원 응급실로 익숙한 이름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박영자, 60세, 노상 객사 직전 발견, 영양실조 및 저체온증. 바로 박 여사였습니다. 월세방 보증금마저 아들들의 빚잔치와 도박으로 날리고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에 적힌 진호와 아주버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진호는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고 있고 형님 부부는 야반도주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퀭한 눈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안아, 며느라기, 나 배가 고파. 밥 좀 줘. 그녀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습니다. 한때 며느리에게 1억 5천을 요구하며 떵떵거리던 강남 사모님 흉내를 내던 여자의 말로라기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환자분, 여기는 병원입니다. 식사는 병원 식당에서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연락이 안 되시네요. 사회복지사 연결해 드릴 테니 그쪽이랑 상의하세요. 지안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우리 진호랑 다시. 어머니, 아직도 꿈꾸세요? 저 그쪽 며느리 아니에요. 간호사예요. 치료 다 받으시면 수납하고 나가세요. 아, 수납할 돈 없으시면 각서라도 쓰셔야 할 겁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커튼을 쳤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진 씨와 소영 씨에게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신이 내린 최소한의 형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퇴근길 병원 로비를 나서는데 찬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붉은 딱지가 붙은 시댁 거실 사진, 무릎 꿇고 빌던 박 여사의 사진, 그것들을 휴지통으로 옮기고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과거의 붉은 딱지는 떼어졌고 제 앞에는 깨끗하고 단단한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한쌤, 오늘 나이트 끝나고 맥주 콜? 동료 간호사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콜, 오늘 제가 쏠게요. 그래요. 이게 바로 제가 지켜낸 저의 소중한 일상이자 그들이 그토록 망가뜨리고 싶어 했던 저의 얼굴입니다.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 바닥을 걸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